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9차 우리 기술독립군 웹세미나입니다. 포스코에서 33년 근무하셔가지고 철에 박식한 우리 주민보 대표님께서 지금은 컨설팅을 평생 기술로 가지고서 컨설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전쟁과 기술이라고 그래서 아주 제가 아까 보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해드릴까요? 자, 뽑고 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주민보고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전쟁과 기술인데요.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기술에 관한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이상입니다. 목소리가 조금 작으네요. 예, 알겠습니다. 좀 크게 하겠습니다. 역사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는가? 제가 이 화면을 왜 만들었냐 하면 어떤 분이 우리가 BC, AD 우리가 연대기를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비포 크라이스트하고 안노 도니, 즉 예수님 오시기 전하고 또 주님 오신 이후 이런 뜻이죠. 그런데 어떤 분이 헨리 포드가 세상을 너무 크게 바꾸었기 때문에 안노 포드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요. 포드 이전과 이후로 세상은 이렇게 바뀐다. 요즘에서 보면 또 우리는 스티브 잡스가 있는데요. 우리 아들이나 손자쯤에 가면 아마 안노 스티브 잡스, 즉 스티브 잡스 이후로 세상은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역사에서 이런 일 굉장히 자주 일어난다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고요. 저희 대한민국도 앞으로 기술 독립군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에서 무슨 교훈을 얻을 것인가?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된 것이 이게 2003년도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을 보고 조금 생각이 나서 그런 것인데, 전쟁과 과학, 그 야합의 역사. 제목에서 알지만, 전쟁에 잘못 사용된 기술들이 사람들을 엄청나게 완성하고 역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널리스트가 고발하는 그런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을 읽다가 쟁표로 생각해 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기술은 사람들이 계속 개발할 것이고, 그 기술을 통해서 사람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5,000년 전쟁의 역사를 간략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강의는 한 2시간 정도를 해야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요. 그리고 하울링이 생기고요. 하울링이 있습니까? 좀 크게 말씀하세요. 예. 자, 오늘 이야기는 네, 좋습니다. 예, 아까보다. 됐습니까? 예. 5,000년 전 전쟁 역사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2시간 정도를 이야기해야 될 내용을 1시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 핵심만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40분 하고 20분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제가 많은 이 강의를 해보니까 사실 이 강의가 끝나면 사실 내용이 쉬웠기 때문에 질문은 거의 없으세요. 그 대신 재미있으니까 더 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한 50분 정도 하고 10분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5,000년 역사의 메인 개동기, 맨 처음에 인간은 BC 4,000년 이전에 돌멩이와 몽둥이로 전쟁을 시작을 했다가 BC 3,000년경에 최초의 군비 경쟁이라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의 핵심적인 무기가 바로 이 전차입니다. 전차. 이것이 핵심적인 무기였던 이유는 바로 보병이 느릿느릿하게 걸어가는 데 비해서 이
압도적인 속도감을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유명한 사람이 람세스 2세입니다. 그 다음 시기로 넘어가면 철이 발견이 되면서, 철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 철기 시대가 오면서, 이 창이나 칼이 이제 철로 만들어지게 되면, 이 철이라는 것이 기존의 청동기 시대 그런 무기들보다 굉장히 살상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차병이 여기에 바로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전차병이 이제 그때부터 이 뒤로 물러나고 새로운 세자로 이제 철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이제 트로이 전쟁인데,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로 유명한 이 전쟁, 이 트로이 전쟁인데, 이 전쟁 다들 보셨을 텐데요. 자, 저 질문을 하나 드리면, 이것을 왜 만들었겠느냐, 트로이 목마.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그 당시에 기술이 없어서 이런 공성 장비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죠. 성벽을 부수는 장비. 그래서 그런 트릭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이 헬리폴리스나 파성태 같은 공성 장비가 만들어지면서 세상이 확실하게 바뀌게 됩니다. 어느 날 스파르타 왕이 자기 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런 무시무시한 무기를 들고서 적군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탄식을 했다고 그러죠. 헤라클레스, 인간의 용맹이 지배하는 시대는 끝났다. 즉, 이 이야기는 앞으로는 기술이 전장을 지배할 거라는 예언이었죠. 그대로 들어맞았고요. 그 중에 제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한 사람이 이제 알렉산더인데, 알렉산더 영화는 뭐 다들 보셨겠지만, 우리는 이 전쟁을 잘한 사람으로만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가 이 알렉산더에서 주목한 것은 바로 이거죠. 이제까지는 사람들이 기술을 전부 다 꼭 쥐고 앉아가지고 숨겼어요. 핵심 권력층만 가지고 지켰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봤자 돈 조금 더 주는 사람들한테 기술은 꼭 하려 나가더라. 그러니 우리는 기술을 지킬 것이 아니라 오픈하자, 공유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무세이온이라는 무제움, 즉 도서관의 박물관의 시초라고 하죠. 일종의 왕실 과학 연구기관인데 전 세계의 기술을 다 모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 거의 7만 권 넘는 장서라는 것이 전 세계 모든 기술을 다 모아가지고 뭐 파성대, 캐트펄트, 뭐 파라폴리스, 발리스타 같은 어마어마한 핵심 무기를 만든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세계 정복이 가능했던 건데 단순히 전쟁을 잘해서 전쟁 기술이 뛰어나서 그랬다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몰랐던 사실인데 제가 여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이 정보 공유와 협업으로 기술이 핵심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세의 루트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사실 루트가 한 것 핵심적인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전까지는 그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사제들만 알 수 있었는데 독일어로 번역을 하니까 모든 국민들이 알게 된 겁니다. 독일 국민들이. 보니까 성경에는 이게 뭐 면죄부라는 이야기도 없고 가톨릭 교회가 이 세속을 지배하는 어떤 그런 내용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알게 된 겁니다. 여기에 또 불을 지른 것이 그레벨을 금속할 자가 나오면서 그 성경을 무제한으로 찍어 날라가지고 전세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세상이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알렉산더의 이런 행동이 정말로 우리 기술 독립군의 지지하고 딱 맞는 오늘날의 그 오픈소스 정신하고도
꼭 일치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알렉산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덤으로 이 이야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란 사람들이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자부심이 굉장한데 알렉산더에 대해 때문에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전쟁을 하고 나면 이제 이겼으니까 회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계 최대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곳이니까 페르시아가 온갖 화려한 것도 많아서 있으니까 그날 어떤 BBC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내용인데 어떤 장녀 하나가 대왕이시여 내가 이 망할 도시를 풀을 찔러도 되겠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마 이렇게 하려는 도시에 빠지면 자기 부하들이 아마 정신을 잃을 것 같아서 그랬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뭐 그냥 그러지 뭐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이 페르시아의 이 거대 도시가 사라진 것이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로 그것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한테 잊혀지고 나서 약 2000년 후에 1930년에 발굴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위용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왔던 페르시아 보물전인데요. 여기는 물론 페르시아 이전 이후 그런 보물들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불태우고 나서 또 특히 당나귀 1만 마리하고 낙도 5천 마리를 끌고 창고 보물들 다 실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실어가고 나서 이렇게 찌꺼기 발견된 것이 이 정도니까 알렉산더가 그런 만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페르시아의 놀라운 메모를 볼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안타깝죠. 이란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란 사람들이 이 서방 세계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대드는 이유, 그래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야 재미가 있긴 한데 오늘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마사다 함락도 중요한데 시간 관계에서 좀 넘기고요. 그 다음에 378년에 아드리아노플 전투 아주 유명한데 로마 황제 발렌사 황제가 4만 명이 전사를 하게 된 엄청난 사건이죠.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전성기에도 군대가 한 20만, 알아봤자 40만 정도밖에 없었는데 4만 명이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전쟁의 진, 고트족이었죠.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등자라고 하는 것이죠. 등자는 말을 탈 때 발을 고정시켜주는 그런 장치인데 이렇게 간단한 장치가 왜 로마 제국이 없었을까 이상하게 생각하시지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고구려에는 3세기경에 이런 등자가 있었고요. 고구려 등자가 6세기에 몽골에 나타나고 7세기에 유럽, 헝가리 쪽에 나타나고 중국도 한 4세기, 우리나라보다 4세기 100년 넘게 나타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이 우리나라 고구려가 이 등자라는 이 핵심 발명품을 유럽으로 전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고각 발굴이 그렇다는 것이고 앞으로 고각 발굴이 또 일어나면 그건 또 뒤집혀질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조상들은 굉장히 뛰어났다는 걸 볼 수 있는 게 또 우리가 갑옷이죠. 이 철판을 금속 철판을 완전히 얇게 완전히 이 갑옷에 우리 이미 고구려 가야 이런 데서 다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서기 1085년에 에스파냐 톨레도가 함락이 됩니다. 여기가 이슬람 세력이 800년을 지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를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과학기술 서적들이 있었고 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리스 시대의 유명했던 사람들의 저작들이 전부 다 번역이 돼가지고 차곡차곡 쌓여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발견됨으로 해서 그리스 문명이 다시 알려지게 된 것이죠. 즉 이슬람이 없었다면 절대로 유럽은 근대 문명은 이렇게 내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한데 그 이슬람 세력들이 요즘도 이 서구 세력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세계 최고의 문명을 갖고 있을 때 미국은 또는 유럽의 대부분은 석기 시대였다. 그런데 요즘 당신들이 우리보다 좀 낫다고 힘이 세다고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나?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세계 정세를 이해하려면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몽골의 징기스칸 13세기 세상에 등장을 하면서 유럽의 그 르네상스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를 징기스칸 잠든 유럽을 쫓다 이 책에 있는데 여기도 제가 좀 시간에 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까지 이제 처음에 보병이 있다가 이 전차병이 있다가 다시 보병으로 왔다가 다시 징기스칸 시대 때 기병의 중심지대가 왔다가 다시 보병의 중심지대가 오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 장군입니다. 백년전쟁이 왜 일어났는지를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요. 그것은 제가 생략을 하고 이 백년전쟁 중에서 아주 중요한 전쟁, 크레시 전투와 아젠코르 전투만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때 영국은 인구 200만의 속된 말로 이 군복도 제대로 갖춰 있지 못하는 아주 가난한 나라. 프랑스는 유럽 최강의 인구도 한 1000만 명 정도 되는. 그런데 어이없게도 바로 이 장군 때문에 프랑스가 대패를 하게 되는데요. 프랑스군 한 10,000명이 죽었다면 영국군 한 100명 정도로 죽은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장군 때문이기도 하고 마침 그 프랑스군이 기마병이었는데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발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스텝이 꼬이는 바람에 꼼짝도 못하고 대량 학살을 당한 원인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서 겪어서 기사들이 전멸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이제부터는 기사를 대신해서 평민들이 전쟁의 주력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큰 위기를 맞게 된 프랑스는 살 길을 찾아야겠죠. 그런데 보니까 중국에서는 건너온 화약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몬티니 전투에서 다시 영국군과 맞닥뜨렸을 때에 아주 핵심의 작전을 펼치죠. 즉, 이 어떤 항아리 같은 데다가 이 시커먼 화약을 막 쏟아 넣기 시작합니다. 영국군이 보고, 야, 뭐하냐, 전쟁하자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우리 전쟁 준비 조금 끝낼게. 이러놓고, 소비생 전쟁 준비 다 했으니까, 야, 전쟁하자. 하니까, 싸움을 붙으려고 했는데, 이 화약에 불을 딱 붙이니까, 이 황 하는 폭발음과 함께, 돌이 날라와가지고, 영국 군대 한 4,000명을 한꺼번에 쓰러뜨린 거죠. 그렇게 해서 프랑스는 위기에서 벗어나서 그 대포가 확산되는 계기가 됩니다. 신기술로서 대포가 가장
또 극명하게 보여진 것이 바로 1453년 지금 비단섬, 지금 이스탄불이죠. 콘스탄티노플 함락. 사실 이것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여기서도 제가 큰 설명을 드리기는 좀 그러한데 비잔틴 제국을 몰락시킨 이 대포가 엄밀히 말해서 전쟁의 승리의 핵심 요인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혼을 빼놓기에 아주 딱 맞는 무기였죠. 이 무슨 무기가 서방으로 또 전해지면서 사람들은 대포 개발 경쟁에 들어서게 됩니다. 프랑스 사르 8세 28살의 젊은 왕이 1494년 이탈리아 나폴리 몬테 산조반니 요새를 함락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요 요새가 사실은 지난 7년 동안 이 공경에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이었는데 대포가 와가지고 한 8시간 만에 무너지게 돼요. 그 충격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이 이 사건 이전을 전근대, 이 사건 이후를 근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이 머리를 쓰게 되는데, 그 당시는 대포가 돌이나 또는 쇳덩어리를 날리는 겁니다. 포탄이 터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포를 막기 위해서 성을 쌓을 때에 뒤에 진흙을 넣게 됩니다. 그러면 쿠션이 먹히니까 성벽이 잘 안 무너지겠죠? 그래서 유럽을 여행을 하시다 보면 이 대포가 나오고 난 이전에 쌓여 성벽 쌓기가 한 것이 완전히 틀리다라는 것을 아시고 한번 보시면 재미있어요. 또 이런 대포를 또 막으려고 또 노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스파냐 사람들인데, 에스파냐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돈도 기술도 없고 사실 이게 엄청난 돈이 필요하거든요. 청동 주물을 만들려면 기술도 있어야 되고요. 주물을 잘못하면 또 크랙이 가고 안 되니까. 그런데 서로 브레인스토밍 같은 걸 했겠죠. 그랬더니 어느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야, 우리 호뱅이 가까이 맸었는데 칼로 그냥 요절을 내겠는데 너무 멀리 있어서 저 포뱅을 어떻게 죽일 수 없나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손대포를 만들어서 포뱅을 한 명씩 죽이보면 어떨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게 가능할까? 왜냐하면 이 손대포는 주물도 간단하고 쇠도 얼마 안 들고 기술도 아직 뭐 그렇게 힘든 것 같지 않으니까. 근데 해보니까 이것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였다는 것이 밝혀지죠. 1525년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에서 세계 최강 프랑스 군대를 대퇴시킨 에스파냐 머스킷이 나오면서 세상은 또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대포가 나왔을 때에 대포를 만들려고 세계각국이 엄청난 군비 경쟁을 했는데 이제 또 이것 때문에 또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1543년에 일본의 전례가 되는데 이 다네가시마라는 곳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여기에 풍랑을 만나가 잘못 온 거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이 총의 가치를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시대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총 2정을 지금의 시세로 한 10억 정도를 주고 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다시 갔다가 왔거든요. 저 동네에 이 총을 엄청나게 비싸게 파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해가지고 다시 오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번에는 이 사람들한테
자기 딸을 시집 보내가지고 기술을 좀 배워라 해서 2년 만에 조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조총은 별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번 쏘고 나면 1분이나 2분 후에 다시 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기병대가 들이닥쳐가지고 여기를 내면 전쟁이 안 되는데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일본은 방법을 터득해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를 1열 세우고 2열 세우고 3열 세우고 자 1열 쏘고 뒤로 물러나고 2열 쏘고 뒤로 물러나고 3열 쏘고 뒤로 물러나고 그러면 연속 객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기법으로 해서 일본 정국을 제패한 사람이 바로 오다 노부나가인데요. 오다 노부나가는 너무 좀 포악했기 때문에 후하이 반란선에 죽게 되고 그 뒤를 이어받은 공신수길이죠. 이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것을 바탕으로 조선을 침략하게 되는 것이 임진왜란입니다. 그리고 이 총이 나온 이후로 이제 총 없이 전쟁이 나간다는 거죠. 사실 조총이라는 것은 새를 잡을 수 있다고 조총이라고 별칭으로 이름을 붙인 건데 실제 이름은 이게 철포입니다. 철포. 무철포로 전쟁이 나간다는 것. 총 없이 전쟁이 나간다는 것은 앞뒤 생각 없이 무턱대고 저지르는 무모함 이런 말을 나타내는데 이게 일본 말로 바로 무대포인 거죠. 이 무대포라는 말은 우리가 무심코 사용을 하는데 사실 총 없이 전쟁이 나간다는 뜻입니다. 자, 혹시 잘 들리시나요? 예. 네, 잘 들립니다. 예? 잘 들립니다. 예.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순신의 활약 아시겠지만 제가 좀 더 추가 설명이 필요한데 시간에 좀 놔두기로 하고요. 잃어버린 도자기 기술, 인도네시아는 또 도자기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보다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이거죠. 1592년 음력 4월 15일 인도네시아에 일어났는데 부산 동래성 혈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노랗게 표시된 이 부분에 부산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한 10년 전에 어마어마한 것이 튀어나오죠. 한 100평 정도밖에 안 되는 이곳에 아주 잔인한 유골들이 한 100명 정도 나오게 되는데 이쪽에 보시면 20대 여성의 머리를 아마 이게 밑본드로 잘랐겠죠. 죽이려면 그냥 편하게 죽이지 저런 식으로 야만스럽게 죽이나 싶을 정도인데 이 밑에 애는 또 4살 된 어린애거든요. 이 어린애는 또 왜 이리 총을 맞아가 죽었습니까? 엄마가 죽으니까 계속 우니까 애도 죽였나? 아니면 애는 그냥 재밌어서 죽였나?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400년이 지난 시점에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것이 튀어나오는 것은 아마 우리 선조들이 절대로 잊지 말라 그런 경고를 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절대로 앞으로 우리가 혁신에 뒤처지면 안 된다는 그런 경고이겠죠. 부산 동네 지금 그 역에 가보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산 지금 무슨 역인지 좀 잊어먹었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인카 투팍 아마루 설교 엘 콘도로 카사의 얽힌 사연 이 아름다운 노래에 슬픈 사연이 있는데요. 이것은 시간 관계상 제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20, 네. 10시 20, 네. 30분. 아유, 너무 오래됐네요. 그러면 지금 좀 더 빨리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모저감대의 등장과 몰라 레판토 해전이 있는데요.
1571년에 레판토에서 베네치아하고 에스파냐, 그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어, 오스만 투르크는 세계 제국이었죠. 이 엄청난 세계 제국이었고, 이 베네치아는 이 조그만 이 나라였지 않습니까? 물론 공화국이었긴 하지만 원래 투르크하고 베네치아하고 싸움에 자기 혼자 안 되니까 헬프미 하니까 이제 에스파냐가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전쟁의 이 성패가 뭘로 갈리느냐? 대포입니다. 대포를 너무 많이 맞아서 이 트루프가 졌고요. 오스만 터키. 여기서 에스파냐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에스파냐는 바다에 적이 없다 해서 모적 함대라고 부릅니다. 아르마다죠. 지금도 에스파냐 즉 스페인의 그 슈퍼팀을 아르마다 모적 함대라고 부르는 요인이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 최강의 군대로 거듭났는데 이게 한 20년밖에 못 가요. 왜냐하면 칼레 해전에서 졌거든요. 영국에게. 왜냐하면 이때에는 분명히 이 대포로 가지고 이겼는데 여기서는 어이없게도 전쟁 지휘하는 총사령관이 육군이었어요. 에스파냐가 아까 그 총으로 세계 제국이 되었거든요. 소총을 발명한 세계 제국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육군은 강한데 세계 최강의 육군을 가졌는데 총으로 바다에서 전쟁을 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선 육박선술이라 해가지고 적의 이 배에 올라타고 요절 내려고 했는데 이것을 눈치챈 영국이 원거리에서 대포 포격으로 막았거든요. 그래서 혁신을 잘 해가지고 세계 최강의 군대로 떨어졌다가 왜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이렇게 어리석은 전쟁을 했을까 하는 것이 바로 이 에스파냐의 사례로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구스타프 아돌프 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나폴레옹이 가장 존경했던 스웨덴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 그 다음에 이 사람 때문에 사실은 스웨덴이 한 100년 동안 유럽 최강국으로서 자리매김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냥 생략하고 나폴레옹 이야기를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나폴레옹 때 상금을 걸었는데 니콜라 아르피아라는 사람이 명조림을 발명을 해가지고 상금을 타가게 돼요. 전쟁에는 병참이 굉장히 중요한데 명조림을 만들어냄으로써 군대가 저 멀리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영국군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아이디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영국은 한국을 더 떠서 통조림을 만들어내요. 병조림은 깨지기 쉽지만 통조림은 안 깨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1등을 해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라고 타이틀을 단 이유가 내가 1등을 하고 있어도 항상 경쟁자는 쫓아온다라는 이런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프로이센. 스웨덴을 뜯고 오스트리아를 뜯고 또 보벌 전쟁에서 프랑스마저 뜯게 되는데 이 엄청난 혁신을 하게 됩니다. 우선 철도를 가지고 군대를 이동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때까지 총은 전장식이거든요. 총구 앞으로 총알을 장전을 해요. 그러면 일어서서 해야 되니까 적의 총이 맞기 쉬운데 누워서 할 수 있게 뒤에서 후장식으로 놀이쇠를 넣어가지고 후장식으로 총을 쏠 수 있게 만든 거고 그 다음에 나폴레옹까지는
이 자기 눈앞에 많은 경우는 볼 수 있는 군대만 지휘를 합니다. 그런데 철도를 가지고 멀리 군대를 보내니까 장군 눈앞에서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중간 간부들이 너희들이 알아서 전투를 지휘해라. 상황에 맞게. 그게 이제 임무형 지휘라고 해서 군대에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요. 그 다음에 멀리 가버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참모본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예전에는 이 장군이 모든 정권을 쥐고 군대를 지휘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참모본부를 만들어가지고 참모본부에서 스태프들이 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의 최종 실권자가 이제 참모총장이죠. 전 세계가 이것을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광구라고 해가지고 전 국가를 군사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1광구, 2광구, 광구사령관 이런 식으로 만들죠. 저도 군대 가서 광구라는 말을 처음 들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한순간에 강대국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편 전쟁인데 영국의 무장 상선 옛날에는 영국이 대대로 상선을 보내면서 군대를 못 보내니까 무장할 수 있게 허가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청나라 군대가 영국의 상선 부츠의 대포에 맞아가지고 29척, 26척이 박살이 났죠. 영국 군대는 오지도 않았어요. 5, 6, 8, 0, 이 엄청난 사건, 다시 말해서 기술 혁신이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너무 놀란 가끔 얘기해 일본은 보면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고요. 조선은 너무 놀래가지고 또 쇄국을 아유 박진영 대단하시고 조남이 진짜 환장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기관총, 유럽을 세계의 지배자로 만든 무기, 하이런 맥심이 기관총을 발견하게 되는데, 군대에서 우리가 총 쏴보신 분은 알지, 반동을 느끼든 총을 쏘게 되면, 근데 이 사람이, 이 반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총알을 재장전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든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기관총이 탄생을 하게 되고요. 이 기관총이 위력이 얼마나 좋았던지 서기 1898년 수단 옴두르만 전투에서 윈스턴 처칠이 청년 장교로서 참전을 했었는데 영국이 수단의 이슬람 교도들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이슬람 군 12,000명이 달려들었는데 이 기관총 영문을 썼다고 하죠. 초기 30분 만에 4,000명이 죽게 돼요. 이 엄청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 백신 기관총이 엄청나게 팔리게 되죠. 그리고 우리도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일본군이 동학혁명군을 진압할 때 기관총으로 진압을 했는데 옛날에 동학혁명 관련 드라마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 당시 나레이션으로 간단하게 기관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을 당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말더라고요. 자, 기관총이 발명이 되면서 대량 학살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은 너무 놀래가지고 땅을 파고 숨어버리게 됩니다. 이른바 참호전입니다. 참호전이 지옥이었다고 하죠. 인간들이 미쳤다. 그런데 이 참호전은 생생하게 고발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레마르크의 완전소설 서브전선 이상 없다. 이 소설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이
죽게 돼요. 9월에 아주 아름다운 가을날에. 그런데 그때에 이 독일군 사령부에서 전황을 보고해라 하니까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고 간단히 보고를 하게 됩니다. 전쟁에서는 50만이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데 한 지역에서만 자기 땅을 뺏기거나 뺏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고 보낸 겁니다.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친 전쟁을 왜 하느냐? 이것이 이 레마르크가 고발한 이런 참상인데, 그런데 1차 세계대전에 참여했으면서도 히틀러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탱크하고 항공기가 등장을 하거든요. 탱크는 원래 미국의 이 캐터필라라는 회사에서 농기계를 만들어가지고 농기계가 땅에 자꾸 빠지니까 이 무한궤도를 만드는데 영국군이 가만히 보니까 저 무한궤도 저기다가 대포를 달고 장갑을 쓰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발하게 탱크가 나오게 되는데 히틀러는 이것을 이용하기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드골 장군이 경고를 합니다. 책을 만들어서 앞으로의 전쟁은 참호전이 아니라 기동력에 의한 탱크 같은 기동력에 의한 전쟁이 날 거다라고 했는데 이 경고를 프랑스군은 무시하고 독일군들이 이 책을 열심히 사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프랑스는 엉뚱하게도 다시 참호전을 준비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 그렇게 이겼으니까. 그런데 이 마지노선을 프랑스는 의외로 마지노선 만듭니다. 무려 750km에 달하는 엄청난. 그런데 히틀러는 이 마지노선으로 넘어온 것이 아니라 저쪽 중립국 벨기에를 침공해가지고 우회를 해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아르덴느 산림지대라고 절대로 프랑스가 볼 때는 탱크가 못 올 것 같은데 여기 통과하면서 한 달 만에 프랑스군을 대멸시키게 됩니다. 이 참호는 앞만 보고 전쟁을 하는데 뒤로 돌아오니까 쓸모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틀러의 정격전은 전 세계 육군 사관학교의 벽을 못쓰게 만들고 다시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 정격전이라는 용어는 타임스 종군 기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몇 분 남았네? 10분 남았어요. 예. 일본 이야기도 좀 많은데 제가 시간 관계상 이것을 생략하고 전쟁이 만든 신세계 이것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 아프가니스탄전만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다시 미군이 철수했기 때문에 다시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전쟁은 절대로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아프가니스탄전에서 저는 미군이 간 줄 알았는데 미군이 간 것이 아니라 미군 특수부대 CIA 한 300명, 400명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북부동맹군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한테 군수물자를 떼주면서 너희들이 싸우면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이 사람들은 조랑말을 타고 다녔거든요. 조랑말 타고 다니면서 저 동굴에 탈레반이 있으면 우리한테 알리라. 이 사람들이 동굴을 발견해가지고 미군한테 알리면 미군은 현지에서 노트북을 딱 켜고 이 좌표를 딱 입력합니다. 그러면 미국 본토에서 무인 항공기가 드론이 뜨거든요. 그래가지고 폭격을 합니다. 전쟁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하는데 이 적들은 미국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탈레반이 어떻게 상대할 방법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49일 만에 탈레반이 몰락을 하게 되고요. 이 전쟁이 우리한테 시사한 바는 굉장히 큰데 사실은 바로 이 때문에 질문을 하게 돼요. 아니 이게 미국에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전쟁하는 애들이 본인이 맞냐?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 사람들 맞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면 그래야 보통한 사람들 오니까 또
미국에 앉아서 껌을 씌우면서 또 커피를 마시면서 모인 드론을 보내는 이 사람들이 파일럿 맞냐 하니까 미국은 또 파일럿 맞다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또 정말 희한한 것은 바로 이 현지 동맹군 현지 부족장이 가만히 보면 우리 아들이 소니 워크 스테이션이 이걸 갖다가 갖고 싶어 하는데 이게 건수물자가 아니냐, 건수물자로 좀 주면 안 되겠냐 하니까 가만히 미국이 가만히 생각하면 맞아, 건수물자로 보내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미국을 욕을 하지만 미국은 굉장히 진짜 유연한 사람들이고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앞으로의 미래, 즉 이제부터 전쟁은 기술자가 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우리나라에 온 6.25 사변도 메가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래의 전쟁은 예측 가능한가? 사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과거의 경험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그것이 다 보였잖아요. 우리 역사가 증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죠. 우리가 뭐 AR, VR, 또 MR, 또 메타버스 이런 것들을 다 상상을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간에 우리는 절대로 새로운 엄청난 전쟁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고 그 핵심은 바로 기술이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기술 독립군은 할 일이 참 많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각한다면 우리 할 일, 또 앞으로의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몇 분 더 이야기할 수 있나요? 제가 인공지능 그 책들을 한번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미래에 로봇으로 전쟁을 할 텐데 그 로봇은 보통 로봇이 아니라 스스로 진화하는 로봇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드론을 만들었는데 이 드론이 스스로 진화를 하는 거죠. 인공지능을 탑재하면서. 예를 들어서 드론을 만드는데 잠자리 모양은 저런 필요하겠다. 그것도 만들고 또 파리 모양, 또 볼 모양 드론을 만들어서 아주 적을 탐지해야 되는 이런 드론도 만들고 어떤 경우는 꿩처럼 땅을 빠르게 뛰어다니다가 필요하면 날아도 가는 이런 드론도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것도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기계가 스스로 기계를 만들어 간다는 그런 컨셉이더라고요. 심지어 미래는 인간 군인하고 로봇 군인이 있을 텐데 어느 순간에는 인간 군인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오히려 이건 불법이 되고 로봇 군인으로 대체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 원래 뒤처지지 않아야 혁신을 주도할 수 있고 우리 미래를 밝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학에 이제 놓는 말을 정말 마음에 있지 않으면 이러한 강의 봐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간의 역사가 사느냐 죽느냐 멸망하고 생존하는 문제가 결국 핵심은 혁신이네요. 그렇죠? 핵심은 기술이죠. 예. 혁신과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해주셨고요. 질문 부분은 이 부분은 나중에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단톡방 우리 만들 테니까 그 부분에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한 2시간 정도 하셔야 될 건데 지금 오늘 너무 건너뛰었지만은 오늘 자료를 전부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같이 가지고 얘기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혁신이라는 얘기가 우리 기술독립군의 한국혁신전략연구원이 있거든요. 그 부분 앞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혁신이라는 건 저는 한마디로 익숙함과의 결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같이 우리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서 일단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